여러분, 죽으라고 산에 버려진 아이가 훗날 왕의 목숨을 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폭우가 쏟아지던 밤, 한 아이가 깊은 산속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저 아이는 재앙을 부른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은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사람의 아픔을 보고 있었습니다. 18년 뒤 왕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쓰러지고 궁궐은 무속과 거짓으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젊은 의원이 말합니다. 전하의 병은 병이 아니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왕을 살렸을까요? 그리고 그를 버린 권력자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원망 대신 자비를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깊은 울림을 느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렇게 따뜻한 옛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밤길처럼 잔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어느 작은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도 닿지 않는 먼 강가, 이름조차 크게 알려지지 않은 그 마을에는 매 계절마다 안개가 자욱이 피어올랐습니다. 봄이면 강물 냄새가 흙과 섞여 마을 전체를 감쌌고 가을이면 붉은 잎들이 강 위에 떠내려가다 소리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에서 나고 자라 그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서윤이 태어난 날 밤도 강가에는 안개가 짙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방 안을 지키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울음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아이든 태어나면 운다는 것을,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작고 가느다란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짚어낼 수 없는 방향을, 창밖 어딘가를, 그것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산파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어미도 지쳐 쓰러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는 별이 유난히 맑게 떠 있었다고 훗날 마을 노인들은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윤은 그렇게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도 또래와 달랐습니다. 말이 느린 것도 걸음이 늦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너무 빨랐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미처 말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알아채는 듯 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었고 슬픔을 숨기는 사람 곁에는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 아이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함이란 오래 지속되지 않는 법입니다. 어느 여름날 서윤은 강가에서 배를 준비하던 어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배를 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 어른은 피식 웃고 배를 밀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 한가운데서 갑작스러운 바람이 일었고 배는 뒤집혔습니다. 어른은 가까스로 물에서 건져졌지만 배는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눈을 칭찬했습니다. 용하다, 신기하다, 저 아이에게 물어보아라. 그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면 칭찬이 먼저 물러납니다. 언제부터인가 골목에서 아이들이 서윤을 피했습니다. 어미들이 아이들을 끌어당기며 귓속말을 나누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듣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것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재앙을 부르는 눈을 가진 아이. 누가 먼저 그 말을 꺼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번 떠돌기 시작한 말은 강물처럼 흘러 결국 마을 전체에 닿습니다. 서윤이 8살이 되던 해, 그 말은 이미 마을 어느 구석에나 고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미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움은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욱 빠르게 자랍니다. 그 고을에 장대윤이라는 상단주가 있었습니다. 드넓은 창고를 여럿 거느리고 곡식을 사고 파는 일로 큰 돈을 모은 인물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들수록 그의 창고는 두꺼워졌고 마을 사람들의 형편이 어려울수록
그의 상단은 번창했습니다. 그는 돈 쓰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열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너그러움을 칭송했고 그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따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장대윤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서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가 뒤섞인 그 자리에서 서윤의 눈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말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상단주 어르신 불빛이 꺼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이 자신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 그 아이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말해서는 안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특히 힘있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잔치의 웃음소리가 순간 잦아들었습니다. 장대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잔치는 끝났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서윤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 밤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불러올지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잔잔하여 잠든 사람은 그 소리에 오히려 더 깊이 잠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굵어졌고 강물 소리가 마을 안쪽까지 밀려들었습니다. 그런 밤이었습니다. 장대윤의 집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에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술이 식어가는 탁자 앞에 홀로 앉아 긴 시간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결심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하인을 불러 짧게 무언가를 일렀고 하인이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다는 것은 나중에야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서윤은 그 시각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훗날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였고 하루가 끝났고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이 오늘과 다를 것이라는 것을 그때의 서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하인 둘이 서윤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잠든 아이를 이불째 들어 올렸고 아이가 눈을 뜨기도 전에 이미 마을 어귀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빗속이었습니다. 횃불 하나 없는 밤이었습니다. 서윤이 눈을 완전히 떴을 때 주위에는 나무뿐이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오른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빗물이 나뭇잎을 타고 흘러내렸고 발밑에 흙은 이미 질퍽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아이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왔던 길을 되짚어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태어나던 날 밤 울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 아이처럼. 산속은 어두웠습니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린 몸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아무도 헤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대윤이 그것을 계산했는지 아니면 그냥 눈앞에서 치워버리면 그만이라 여겼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힘있는 사람의 결심이란 때로 그렇게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말 한마디가 한 아이의 밤을 이토록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윤의 몸은 곧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이미 흠뻑 젖었고 맨발에는 진흙이 들러붙었습니다. 아이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려가면 마을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마을이 자신을 맞아줄 것인지는 8살의 아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걷기만 했습니다. 방향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졌고 눈꺼풀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큰 나무 아래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빗물이 나뭇가지를 타고 모였다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작은 몸이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잠인지 다른 무엇인지 그때의 서유는 구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소월이 그 아이를 발견한 것은 새벽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는 일이 잦았습니다. 궁을 떠나 이 산속에 은거한 뒤로 이른 아침 홀로 산을 걷는 것이 그녀의 하루를 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산길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웅크린 작은 형체를 그녀가 지나쳤다면 아마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었습니다. 한소월은 아이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맥은 있었습니다. 가늘었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빗물과 흙이 뒤섞여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먼저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소월은 바로 짚어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바라보게 만드는 얼굴이었습니다. 궁에서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오래 머무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처마 밑에 빗물이 고이고 여명이 산 너머로 번지기 시작할 무렵 한소월의 작은 거처에 불이 켜졌습니다. 마른 옷이 준비되었고 약재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아이는 아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한소월은 아이의 손을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조금씩 온기를 되찾는 것을 느끼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산속에 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이 아이를 두려워했는지를. 궁에서 정치 싸움을 겪고 물러난 그녀는 힘 있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아이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소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산은 아직 어두웠지만 어둠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눈을 뜨는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처음으로 마주친 것이 한소월의 얼굴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이 아이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지를 그때는 아무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와 쫓겨난 의원이 깊은 산속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세상이 두 사람 모두에게 등을 돌린 자리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산속의 아침은 마을보다 늦게 왔습니다. 안개가 먼저 걷히고 그 다음에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에 맺힌 빗물이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아직 비가 내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한소월의 거처는 그런 아침 속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였습니다. 앞마당에는 약초단이 처마 밑에 매달려 있었고 돌절구 하나가 마당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보다 풀 냄새가 먼저 나는 곳이었습니다. 서윤이 눈을 뜬 것은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풀 냄새가 났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8살의 몸이 감당하기에 그 경계는 아직 흐릿했습니다. 한소월은 방문 밖에서 무언가를 갈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멈추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을 열자 햇빛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소월은 돌절구 앞에 앉아 약재를 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깊었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반기는 기색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구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앉아라. 그것이 첫마디였습니다. 서윤은 마당 끝 돌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한소월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산속에 혼자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이 원래 조용한 것처럼 그 자리가 원래 그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뒤 한소월이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서유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약재 냄새가 희미하게 섞인 죽이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한소월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두 사람이 함께한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소월도 돌아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한소월이 산을 오를 때면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하루가 또 쌓였습니다. 한소월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일에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달랐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보게 했습니다. 보기 전에 먼저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냄새보다 먼저 손으로 만지게 했습니다. 약초 하나를 알려줄 때도 이름보다 먼저 그 풀이 자라는 자리를 보게 했습니다. 어느 방향에 바람이 닿는 땅인지, 물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늘이 얼마나 짙은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란 자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서유는 그 말을 들으며 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자리를 몸에 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것을 읽는 것이 자신이 타고난 눈의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아이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약초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고 한소월은 훗날 어느 글에 남겼습니다. 맥을 짚는 법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한소월은 서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손목 위에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느끼라 했습니다. 처음에 서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뛰는 것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뛰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불규칙함이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는 동안 서윤의 손끝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소월은 가끔 서윤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눈이 남다르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나 손끝도 남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가르치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익히는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끼는 깊이가 달랐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먼저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칭찬이 사람을 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스스로 감당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자랐습니다. 산속의 시간은 마을과 달리 흘렀습니다. 계절로 나이를 샜고 약초의 뿌리가 굵어지는 것으로 해를 가늠했습니다. 소년의 어깨가 넓어졌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소월의 머리에는 흰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는 긴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한소월이 불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옆에 앉아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한소월이 말했습니다. 내가 마을에서 쫓겨난 것은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다. 서유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것을 밀어내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그것을 원망하면 그 원망이 내 눈을 흐리게 만든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소월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서유는 밤마다 별을 보았습니다. 태어나던 날 밤처럼 창밖의 별을 한참 바라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을이 떠올랐는지 자신을 산속에 버린 그 밤이 떠올랐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으려 했는지. 다만 별을 오래 바라보고 나면 다음 날 아침 그의 눈빛이 조금 더 고요해져 있다는 것을 한소월은 알아챘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가 원망을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가르침과 침묵과 계절이 쌓여 서유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약초를 알았고 맥을 읽었고 사람의 말을 듣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오래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남의 아픔을 먼저 보는 눈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살리라고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소월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산이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한소월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장터에 나가거라. 서윤은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소월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산속에서 쌓은 것들을 이제 세상에서 쓸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러나 세상이 이 아이를 어떻게 맞이할지는 한소월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변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서윤이 처음으로 산을 내려가는 날 아침 한소월은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그 소리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으로 나가 처음 마주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눈이 처음으로 읽게 될 억울함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그때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터는 시끄러웠습니다. 산속에서 오래 살았던 몸에는 그 소리들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물건을 두드리는 소리, 가축이 우는 소리, 음식 냄새와 흙먼지가 뒤섞인 공기. 서윤은 장터 어귀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산속에서 내려온 청년이라는 것을 짐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 사이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그의 눈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를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이었지만 자세는 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창고지기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가 여인의 앞을 막고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창고에서 곡식을 훔쳤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있소이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곡식을 훔치는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여인을 범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그쪽으로 모였습니다. 여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웅성거림 속에 묻혔습니다. 서윤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그리고 조용히. 여인의 얼굴에는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없었습니다. 서윤은 사람의 얼굴에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법을 오랜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굶주림과 탐욕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눈 안에 남기는 것이 달랐습니다. 굶주린 사람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계산이 있습니다. 여인의 눈에는 부끄러움만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소란 속에서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귀에 닿았습니다. 창고지기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인의 손을 짧게 살폈습니다. 손바닥이었습니다. 손등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여인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 여인은 굶주림은 있어도 탐욕은 없습니다.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자 장터의 소란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고지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증거도 없이 하는 말이요? 서윤은 창고지기를 보았습니다. 짧게 그러나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창고지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창고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창고지기는 오랫동안 곡식을 조금씩 빼돌려 왔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구석 자리에 양을 줄여 쌓아두고 나머지를 따로 챙겼습니다. 여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자신에게 향할 수 있는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래된 수법이었고 그동안 통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풀려났습니다. 창고지기는 끌려갔습니다. 장터는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소란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청년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서윤은 이미 장터 끝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나무를 팔던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고 오래 살아온 사람은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청년의 걷는 모양을, 눈빛을, 그 조용함을 바라보다가 노인은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서윤의 이름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장터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이웃 고을로. 소문이란 원래 그렇게 번집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여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는 사람이 있었고 억울한 사정을 안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그 앞에 앉은 사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달빛 의원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햇빛이 아니라 밤을 비추는 은은한 빛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대낮처럼 환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빛.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며 무언가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말로 다 담기지 않는 무언가를. 서윤은 그 이름을 듣고도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처음 들은 날 밤 그는 오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소월에게 그 이름을 전한 것은 장터에서 만난 약재상이었습니다. 소월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오랫동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귀퉁이에는 서윤이 어릴 때 옮겨 심은 약초 한 포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산을 오를 때 손에 쥐고 와서 여기 심어도 되냐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제법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서윤은 계절마다 한소월을 찾았습니다. 산을 오를 때면 약재를 가져왔고 내려갈 때면 스승이 쓴 오래된 의서를 빌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으면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결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침묵이었다면 이제는 오래 서로를 아는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소월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퍼진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름이 커질수록 그 이름을 탐내는 사람도 생긴다. 서윤은 스승의 말을 들으며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찬물이 아직 식지 않아 가늘게 김이 올랐습니다. 그는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짐작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직접 맞닥뜨리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이었습니다. 나라의 젊은 임금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먼 소문처럼 들렸습니다. 임금의 병이 평민들의 일상에 직접 닿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병의 원인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궁 안에 무속인이 드나든다고 했습니다. 도술가를 불렀지만 차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그 소문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임금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을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장터의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게 될지를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소월이 먼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궁 안에 오래된 인연이 있었습니다. 정치 싸움에 휘말려 물러나기 전 그녀가 몸담았던 세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들려온 이야기는 장터의 소문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병의 뒤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소월은 첫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불렀습니다. 아직 봄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산길에는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한소월의 거처에 도착했을 때 스승은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책을 덮고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스승의 눈에서 읽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거움이었습니다. 오랜 고민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이제 내려놓으려는 결심이었습니다. 한소월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서윤이 어떤 표정으로 그것을 들었는지는 다음을 기다려야 알 수 있습니다. 한소월의 말은 짧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나설 때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궁을 떠난 뒤로 한 번도 그 세계를 입에 올리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소월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생각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한소월의 거처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마주 앉았습니다. 한소월이 알고 있는 것들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궁 안의 인연을 통해 들려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임금의 병이 시작된 때 그 즈음 궁에 들어온 약재들, 처방을 올린 의원들, 그리고 그 의원들이 하나둘 궁 밖으로 물러나게 된 경위.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말해진 것들보다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서윤은 듣는 동안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듣기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한소월이 말했습니다. 궁은 내가 아는 세상과 다르다. 아픈 사람 하나를 고치는 일이 아니다. 그 병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남은 산이었습니다. 달빛이 그 위에 고요히 얹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서윤의 대답이었습니다. 한소월은 잠시 그 말을 바라보듯 앉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기 전 서윤은 궁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한소월이 써준 서찰 한 통이 품 안에 있었습니다. 궁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인연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발밑에 남은 눈이 사각거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궁에 닿은 것은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궁의 바깥담을 마주했을 때 서윤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높고 긴 담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담 바깥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궁이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안의 것을 감추고 바깥의 것을 막는 곳. 서윤은 그 담을 한참 바라보다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소월의 서찰은 통했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서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맡은 내관은 말이 없었습니다.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기와 위에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처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화려하다고 들었지만 막상 안에서 보니 화려함보다 무거움이 먼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빠르고 낮았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보면서 이곳의 공기를 읽었습니다. 두려움이 오래 머문 곳이었습니다. 임금의 처소에 가까워질수록 그 공기는 짙어졌습니다. 향냄새가 진했습니다. 부적이 문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병을 쫓기 위한 것인지 병을 가두기 위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내관이 멈추어 서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서유는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서유는 서 있는 동안 주변을 살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읽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임금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서윤이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먼저 느낀 것은 냄새였습니다. 약재 냄새였지만 익숙한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섞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태워지고 다려진 냄새였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다는 것을 서윤의 코는 문을 들어서는 순간 알아챘습니다. 임금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음이 느껴지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고 입술에 색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 숨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들이쉬어야 할 것을 얕게 여러 번 나누어 쉬고 있었습니다. 몸이 숨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곁에 있던 의원들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이 낯선 청년이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들어왔는지 그것을 묻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허락이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서윤은 임금 곁에 앉았습니다. 임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그리고 조용히 맥을 짚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렸습니다. 그러나 그 느림이 쉬는 것이 아니라 눌린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위에서 짓누르고 있는 듯한 맥이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들어 방 안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창이 닫혀 있었습니다.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부적이 사방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재 그릇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그릇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다려진 약의 색이 탁했습니다. 냄새가 코를 눌렀습니다. 그는 그릇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서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약재의 냄새를 하나씩 짚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잘 섞여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알아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소월에게 배운 것들 중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기력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것. 한 번에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쓰게 만드는 것. 서윤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방 안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의 숨이 짧아졌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재빠르게 헤아렸습니다. 그는 다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병은 몸의 병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했고 임금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갇힌 병입니다. 임금의 눈이 가늘게 열렸습니다.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을 서윤은 읽었습니다. 오래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는 눈이었습니다.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또 믿었다가 또 배신당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서윤을 바라보는 방식이 경계인지 간청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저 창을 열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부적이 거쳤습니다. 향이 꺼졌습니다. 창이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자 방 안의 냄새가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임금이 처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조금 열리는 것 같은 숨이었습니다. 서윤은 새로운 처방을 내렸습니다. 독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천천히 쌓인 것이었으므로 빠르게 빼내려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두르면 몸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닷새를 두고 하루씩 조금씩 걷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서윤은 처소박 낮은 마루에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깊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자 서윤은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궁의 좁은 하늘이었습니다. 밤이 높아 별이 적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만큼은 밝았습니다. 서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약그릇의 냄새를 맡는 순간 방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눈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이 같은 날 밤 궁 바깥 어딘가로 전가를 보냈다는 것을, 서윤이 무엇을 알아챘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실마리인지를 누군가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전갈이 닿은 곳이 어디인지는 서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끝나기 전에 어딘가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서윤의 처방대로 약이 바뀌었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임금의 얼굴에서 조금씩 무게가 걷혔습니다. 둘째 날에는 식사를 조금 들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넷째 날에는 처음으로 짧은 말을 건넸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임금은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궁 안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오래 병석에 누워있던 임금이 일어섰다는 것이 말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술렁임은 기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기쁜 소식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궁이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같은 일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곳. 서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임금의 처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매일 보았습니다. 안도하는 얼굴이 있었고 조심스러워지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재고 있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얼굴들을 기억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것은 임금이 일어선 다음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약재를 다루던 사람들이 불려갔습니다. 처방을 올렸던 경로가 추적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약재를 어디서 들여왔는지, 그것이 어떤 손을 거쳐 임금의 탁자에 올랐는지, 실이 풀리듯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오래 감추어진 것일수록 처음 끝이 당겨지면 빠르게 풀리는 법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조사에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묻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것을 말했습니다. 약재의 냄새에서 무엇을 맡았는지, 그것이 어떤 성분인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하는 동안 서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을 아는 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마리는 결국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장대윤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조사 안에서 떠오른 날 서윤은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비가 내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산속에 홀로 남겨지던 그 밤이, 8살의 몸이 젖어들던 그 어둠이, 서윤은 그것을 빠르게 거두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것과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대윤은 오랫동안 조정의 재정을 손안에 쥐려 했습니다. 곡식을 독점하던 방식으로 시작하여 그 힘이 마을을 넘어 고을로, 고을을 넘어 조정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임금이 건강하고 또렷하면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병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에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력을 잃게 만드는 방식으로, 의심받지 않을 만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약재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돈과 경로는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대윤이 궁으로 불려온 날 서윤은 처소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날 마당을 지나다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교들에게 둘러싸인 장대윤이 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기세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장대윤의 눈이 서윤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포교들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주침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대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산속에 버렸던 그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의 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장대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포교들이 그를 이끌고 지나쳤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담 밑에 쌓인 낙엽처럼 한때 힘있었던 것이 지금은 다만 밟힐 뿐인 모양이었습니다. 서윤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윤은 불려갔습니다. 증인으로서였습니다. 약재에 대한 것, 독초의 성분에 대한 것을 묻는 자리였습니다. 서윤은 아는 것을 말했습니다. 장대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부인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미 너무 많이 풀려 있었습니다. 장대윤의 부인이 하나씩 막혔습니다. 약재를 들여온 상인이 진술했습니다. 돈이 오간 경로가 드러났습니다. 궁 안에서 전가를 받았던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대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깨가 더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람의 눈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그 눈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그 이후에 무엇이 남는지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다만 보았습니다. 신문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장대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서윤에게 닿았습니다. 오래 그 눈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미워하지 않느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묻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묻는 것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해달라는 것처럼도 들렸습니다. 미움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처럼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렵다는 것처럼도 들렸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받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장대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장대윤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무너지는 것인지 받아들이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장대윤이 쌓은 것들이 하나씩 거두어졌습니다. 재산이 환수되었습니다.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조정의 재정을 손에 쥐려던 오랜 계획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이라도 허물어지는 것은 빠릅니다. 임금은 나날이 회복되었습니다. 서윤은 매일 맥을 짚었습니다. 처방을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임금과 말을 나누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 대화 안에서 서윤은 약재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건넸습니다. 오랫동안 거짓 보고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바깥 공기를 다시 들이쉬는 것처럼 임금은 조금씩 제 숨을 찾았습니다. 어느 저녁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없었다면 이 봄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금의 얼굴에서 처음 보았을 때와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눈 아래의 어둠이 걷혔습니다. 입술에 색이 돌아왔습니다. 숨이 깊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궁 안의 나무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바라보며 한 소월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산에는 어떤 약초가 올라오고 있을지를, 스승이 이른 아침 산을 오르며 무엇을 캐고 있을지를, 궁과 산 사이의 거리가 이 봄날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별채였습니다. 임금은 서윤을 마주 앉히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고르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서윤은 기다렸습니다. 임금이 말을 꺼냈습니다. 높은 벼슬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궁에 머물며 어의의 자리에 앉아달라고 했습니다. 나라 안의 의수를 바로잡는 일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안이었지만 임금이 하는 제안은 대부분 제안으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임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고마움이었습니다.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던 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궁의 높은 담안이 아니라 사람들 곁이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라 답했는지는 다음을 기다려야 알 수 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말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꺼내는 일이었으므로 저는 궁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그 말을 받았습니다.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꽃잎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임금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뜻이 그러하다면.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임금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래 병석에 누워 거짓 보고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다시 찾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때로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임금은 대신 무언가를 내렸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패였습니다. 임금의 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패였습니다. 관아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고 어느 고을에서도 약재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가볍지 않은 무게였습니다. 나무 한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으로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서윤이 궁의 긴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처음 들어올 때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기와 위의 이끼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처마 아래 그늘이 여전히 짙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달랐습니다. 향 냄새가 가셨습니다. 부적이 없는 문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 달랐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궁의 큰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으로 나서는 순간 햇빛이 먼저 닿았습니다. 봄 햇빛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보던 것과 같은 햇빛이었지만 담 바깥에서 맞는 것은 달랐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 위로 봄빛이 고르게 얹혔습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서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가는 마을들을 지나면서 장터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 못할 것을 안고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서글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있어야 할 이유라는 것을 서윤은 알았습니다. 어떤 날은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살폈습니다. 어떤 날은 열이 내리지 않는 아이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하룻밤을 묵으며 오래 아파온 사람의 맥을 짚었습니다. 패를 내보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이 먼저 닿아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달빛 의원이라는 이름이 퍼져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이름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산이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약초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이른 봄에 올라오는 것들의 냄새였습니다. 발밑의 흙이 마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새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서윤의 걸음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한소월의 거처가 보인 것은 노을이 질 무렵이었습니다. 붉은 빛이 산 너머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약초단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돌절구가 마당 한쪽에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래 자리를 지킨 것들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채 거기 있었습니다. 한소월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서윤이 산길을 올라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한소월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오랜 것을 담은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비가 내리던 밤이 있었고 약초를 가르치던 새벽이 있었고 장터로 처음 보내던 봄날 아침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미소를 받았습니다. 한소월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나보다 더 깊은 의원이 되었구나.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스승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온전히 받는 것이 아직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소월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당에 섰습니다. 노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약초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한소월이 먼저 걸었습니다. 산길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위에 길게 얹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처음 이 산에서 두 사람이 마주하던 날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그때는 낯선 사람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지금은 오랜 시간을 함께 걸어온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닿는 것이 있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산길은 조용했습니다. 서윤은 걸으면서 지나온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이 흙을 밟을 때마다 저절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던 날 밤 창밖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내뱉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내리던 산속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장터에 나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궁의 긴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임금의 처음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장대윤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이 차례로 떠올랐다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원망은 없었습니다. 자랑도 없었습니다. 다만 걸어온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알았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소월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산길 한 구비에서 멈추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지붕 위로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소월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윤도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강가에 자리한 마을이었습니다. 서윤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태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재앙을 부른다는 말을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버려지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이 저물녘 안개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그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미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움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다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흘러온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약초가 자기가 자란 땅을 몸에 담고 있듯이 사람도 살아온 자리를 어딘가에 담고 있다는 것을 서윤은 알았습니다. 한소월이 다시 걸었습니다. 서윤도 걸었습니다. 노을이 다 지고 산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내리기 전에 잠깐 남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은 그 사이의 빛이었습니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있는 동안 산길이 보였습니다. 발밑이 보였습니다. 앞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은 두 사람이 거처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서윤은 마당에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었습니다. 둥글지 않았습니다. 밤보다 조금 작은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르게 밝았습니다. 산 전체에 그 빛이 얹혔습니다. 강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닿는 곳에서는 어둠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그 달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 못할 것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서윤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걸어오면서 잃고 배우면서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운명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어루만지는 사람. 그것이 서윤이 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산길에 아침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발밑에 흙이 촉촉했습니다. 새소리가 먼저 깨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달빛은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밤이 오면 다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더 또렷하게. 서윤이 걸어간 산길이 안개 속으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버려진 아이가 원망 대신 자비를 선택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픈 사람 곁에 머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억울한 순간도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밤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따뜻함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혹시 마음 한켠이 조금 무거우셨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잠들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따뜻한 옛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밤길처럼